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쭈을 말씀은요. 과거 1980년도에 DJ가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했다고 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즉 미국의 국무부, 우리 외교부에 해당하죠. 그들이 작성했던 기밀 문서가 있는데 그 기밀 문서가 declassified, 즉 비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해제된 내용을 국내의 스카이데일리 신문의 기자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확보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단 한 줄로 줄인다면 당시의 물적 증거를 당국에서 확보를 하였고 미 대사관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합중국 본국에 기밀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또 연루자들이 거짓 자백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5.18 광주 사태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시킨 단초를 제공했다 하는 아주 의미가 깊은 비밀 자료가 지금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현지 시간입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뒤에 10월 4일 기밀을 해제한 외교 전문 80 서울 014538에 따르게 되면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한 정동연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였고 법정에 서기 전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한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에서는 연루자들의 진술 녹취록 이외에도 일기장과 무기들을 비롯하여 사진, 인쇄된 전단지, 반란을 촉구하는 지하신문 등 물적 증거, 머티리얼 에비던스도 압수를 하고 확보를 해서 DJ 내란 선동의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무슨 노벨상 수상 문제 때문에 지금 문학상인지 뭔지가 우리가 받는 바람에 또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고 타락하고 추락해버린 노벨상이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980년 58 당시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했던 물적 증거 Material Evidence 이것을 우리 당국이 확보한 사실이 주한미국 대사관이 미국 본국에 보고한 기밀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연루자들이 모진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사실을 자백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의미가 축소되었고 훗날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는 등 이른 왜곡된 역사의 변곡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0월 4일 현지 시간입니다. 추가로 기밀 해제한 1980년 당시 광주 사태와 관련된 극비 문건 80 서울 014538에 의거하면 미 대사관은 1980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은 달 10월 31일 광주를 방문을 해서 군 검찰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하던 중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 검찰은 사진, 인쇄된 전단지, 반란을 촉구하는 지하신문, 일기장, 무기 등 여러 형태의 물적 증거, 즉
영어로 표기는 material evidence in the form of photos, printed leaflets, and underground newspapers urging rebellion and diaries and arms. 이와 같은 물적 증거를 재판의 증거로 확보했다고 본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은 군검찰이 물적 증거와 녹취록에 기반하여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민통 일본 본부와 북괴와 조청년 지령으로 구성이 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 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하였고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대중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가안보에 누를 끼친 잘못을 자백했고 향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뒤에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흐른 1997년 대법원은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여 했다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2번 확정 판결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깨며 민주화 운동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김영삼의 왜곡된 잘못된 지시가 있었습니다. 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에는 김대중의 내란 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서 정동연 2022년 작고했습니다. 이 정동연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정동연 씨가 봉기의 주동자이자 김대중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문을 띄웠습니다. 분명히 영어로 overthrow the government by violence, 폭력에 의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김대중에게 푹 빠진 사람으로 알려진 정동연 씨는 학생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돈을 주었으며 정동연 씨는 이 돈이 김대중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의 보고 내용 이렇게 됐습니다. He was allegedly so infatuated with Kim Dae-jung that he gave money to students for insurrection from his own pocket, saying it came from Kim Dae-jung. 이렇게 미 대사관 기밀보고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동연 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보상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군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보고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자리 하나라는 것도 A National Assembly Seat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기밀 해제된 외교 전문에는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ter, he received 5 million won from Kim through 김상현.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동연과 신복들은 5월 17일에 체포되었고 이들은 더 큰 폭력을 예고해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면서 정동연은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하며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요,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DJ가 돈을 주고 뒤에서 지금 획책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은요, 2016년도에 그 NRK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보도한 전문 내용을 한번 이게 번역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 망명자 김기삼
우리는 노벨위원회를 속였다 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김대중 정권의 공작 폭로 이렇게 좀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한국 망명자 김기삼 씨는 저에게는 대학 동문 후배이고 또 우리 당시 우리 안전기획부 시절에 우리 공채 정규과정 후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었는데 이 뜻하지 않은 김대중의 이 거짓된 노벨 평화상 수상 추악한 그 비밀 공작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 이 김기삼의 운명을 바꿔버렸고 결국에 김기삼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동부 지역 모초에서 변호사로서 생활을 근근히 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근근히 생활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 내용을 읽습니다. 2016년 2월 3일 노르웨이 국영방송인 NRK의 와일드 헬 예센 기자의 한국인 망명자 우리는 노벨위원회를 속였다라고 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국정원을 퇴직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김기삼 재미 변호사의 책 내용을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을 퇴직한 게 아니고 검거돼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되니까 이 김기삼이가 미국으로 도주를 일단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시간 있으면서 정치적 망명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수년 동안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 짜여진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한국 정보문서를 기반으로 새로 출간된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쫓는 게임에서 체스의 말처럼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오슬로 시청, 오슬로는 노르웨이 수도죠. 시청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75세 한국의 김대중이 짧은 발걸음으로 연단을 가로질러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한 손에는 금으로 된 노벨상 메달, 다른 한 손에는 상장을 들고 약 1000명의 관중과 수백만 명의 텔레비전 시청자 앞에서 찬사를 받았다. 때는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은 그의 평화상 수상자였다. 마침내 그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에 걸맞는 평화 사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이야기를 한다. 당시 2016년 12월에 노르웨이에서 출간된 책 노벨 평화상 타기, 영어 제목은 The Hunt for the Nobel Peace Prize에서 김기삼과 미국 언론인이자 작가인 도널드 커크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르웨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부패와 뇌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평화상 후보 자격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의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김대중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비밀 노벨상 수당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김대중은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 특히 북한과의 평화 및 화해를 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햇볕 정책은 남북 간 오랜 갈등을 타개한 돌파구로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오슬로의 그랜드 호텔에서 환호의 경의를 표하면서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폼을 잡았죠. 그러나 상이 수여된 직후부터 노벨상 수상을 위한 비밀 공작 관련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그는 여러 해 동안 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김대중이 국가원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NIS가 노벨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어 김대중을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란 임무를 받았다고 김기삼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였고 대외협력지원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노벨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라고
김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기억나는데 대외협력 보좌관실이라고 명칭을 달았다가 결국 대외협력 지원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노벨 프로젝트를 위한 비밀 사업을 하면서 숱한 돈을 쓰게 되는 바로 그 조직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천 못 받고 김병주란 자에게 밀려서 국회의원 공천에 떨어진 김한정이가 그 당시에 김기삼이와 함께 어쩌다 공무원 어공의 신분으로 국정원에 들어와서 이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애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자질도 없는 애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들어와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국정원은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김한정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서 김대중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다라고 김기삼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벨팀, 즉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NIS 국정원 그룹은 노벨위원회가 자신들이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만약 노출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겠죠. 자, 2000년 10월 13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북한과의 평화 화해에 기여했던 김대중에게 2000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나르 베르게 위원장이 이를 발표합니다. 김대중의 후보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은 노벨위원회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노르웨이와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김대중에 대한 지지와 칭찬을 확보해야 했다라고 김기삼은 부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스톨세트 그리고 룬데 슈타드가 주요 목표 대상 인물이었습니다. 노벨팀은 정보자료를 만들고 동시에 외교관을 가장하여 노벨위원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물들과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노벨상 타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나르 슈톨세트와 게이르 룬데스타드 두 사람이 한국 캠페인의 주요 목표로 지목이 되었다고 김기삼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까지 8년 동안 한국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김기삼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고 당시 구나르 슈톨세트는 노벨위원회 위원이자 오슬로 주교였고 게이르 룬데슈타드는 노벨위원회의 사무총장이면서 노벨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NIS의 노벨팀의 계획은 이들이 오슬로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대사 및 그 배우자들과 저녁 식사에 초대되는 것이었지만 햇볕 정책과 한국 상황에 관한 객관적 정보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음을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기삼은 NR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슈톨세트가 노벨위원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오랜 동안 김대중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김대중이 강력한 평화상 후보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암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룬데슈타드 씨도 김대중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그들은 8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함께 있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룬데슈타트 역시 노벨위원회에서 많은 작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슈톨세트와 룬데슈타트는 남한의 노벨팀이 조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였다라고 김기삼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초대된 슈톨세트, VIP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을 방문하게 됩니다.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는 슈톨세트와 룬데슈타트를 따로 여러 차례 만났고 대사 관저와 레스토랑에서
여러 번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바 있었습니다. 1999년 한국의 노벨팀은 슈톨세트와 그의 아내를 한국에 초대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에 따르게 되면 슈톨세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방문은 그와 김대중 간의 비공식 회동의 길을 열어주었고, 이는 노벨위원회가 김대중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 전 약 1년 반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9년 슈톨세트 부부의 방한 일정은 노벨 프로젝트를 주도한 대통령 김대중의 최측근 김한종이 기획했다고 합니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슈톨세트 부부는 김한종과 그의 국가정보원팀에 의해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이제 김한종은 주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노벨팀은 슈톨세트와 그의 아내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1등석, 항공권, 호텔 모든 것이 포함되었으며 한국정보원과 김한종은 슈톨세트를 매우 잘 대접했다라고 망명자 김기삼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록 보관소에는 슈톨세트가 방문한 후 보내온 감사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다. NRK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메일에는 물론 대통령과 영부인을 만난 것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김기삼은 NRK와의 인터뷰에서 슈톨세트와 그의 아내가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을 때 한국팀의 태도는 이제 그를 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과 감정을 샀다라고 생각했고 노벨 평화상만이 우리가 돈으로 직접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르웨이인들에게는 큰 금액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고 대신 노벨위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슈톨세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기록된 만찬과 회의들을 살펴보면 책에 따르면 한국 대사와 외교관을 가장한 정보요원들은 슈톨세트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해왔고 2000년 평화상 수여가 결정될 때까지 김대중이 지도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는 정보 문서를 이용하였습니다. 룬데슈타트는 그의 책 평화의 비서 노벨상과 함께한 25년에서 1983년 김대중과 하버드 대학에서 함께 있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이 이미 1980년대부터 노벨 평화상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상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룬데슈타드는 1997년에 한국을 방문했으나 그 당시는 김대중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997년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동안 김대중이 나를 만나고 싶어한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한국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어 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알려진 사람과 만날 의향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노벨 평화상 타기에서 저자들은 룬데슈타드가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가 가졌던 만남과 만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룬데슈타드는 아마도 이 만남들이 비밀 캠페인의 일부였고 그 대화 내용이 모두 서울본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책에서는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인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 전에는 수억 달러가 지불이 되었죠. 남북관계 주요 돌파구는 2000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한국의 김대중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대중이 그의 평화상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에게 큰 승리였고 그는 여러 해 동안 평화상 후보였으며 정상회담이 열린 해에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룬데슈타드도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룬데슈타드는 북한의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동의한 이유가 단순한 화해와 평화 작업만이었을지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남한 대사가 룬데슈타드와의 회의에서 보낸 정보에 따르면 룬데슈타드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이 사용되었다는 징후가 있는지 질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는 강하게 부인했고 노벨상 타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대사도 역시 밥 빌어먹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삼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당시 노벨위원회가 모르게 돈 주고 열린 회담으로 평화상을 수상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기삼이 언급한 바 따르면 회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라고 김기삼은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기삼은 2003년, 2004년에 자신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특별수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조사 결과 최소 4억 5천만 달러, 약 38억 크로네가 회의가 진행되기 전 북한 측에게 지급되었다고 결론 지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삼은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북쪽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룬데 슈타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후에 현대자동차를 통해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 현대가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압박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라고 룬데 슈타드도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김대중은 이 송금이 햇볕 정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는데 이거야말로 참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장에 초대된 본데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에 있는 노벨 프로젝트 팀은 노벨위원회에 아첨하는 것 이외에도 위원회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중 하나는 반세기 동안 남북한에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마침내 비록 며칠 동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8월 분단된 한반도 양쪽에서 100명씩 각각 방문한 한국인들이 나흘 동안 가족 친지들과 상봉한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막 사임했던 노르웨이 총리였던 쉘 마그네 번데빅이 이산가족 재회를 지켜보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남한과 북한에서 헤어져 살던 사람들의 재회를 증언하기 위해 쉘 마그네 번데빅을 초대했다. 우리는 번데빅이 노벨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또한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라고 김기삼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기관 NIS 국정원의 내부 메모는 노르웨이 방문객들이 공항의 VIP룸을 통과할 때 지극한 환대를 받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은 평화상 수행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 즉 노벨위원회 위원이나 노벨연구소의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리할 뿐만 아니라 평화상을 받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상봉장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노벨상 위원회의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좋은 대접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형제, 조카, 삼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본데빅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제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이보다 더 강한 감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북 간의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간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데빅은 재회 후 아프텐 포스텐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데빅은 2002년 경희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본데빅은 노벨 평화상 타기에서 드러난 정보에 대해서 NRK 측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김대중을 지지하기 위해 노벨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대중을 위한 그런 광범위한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김대중을 알고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에 초대된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노벨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김대중이 평화상 후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평화상 후보로서 그의 이름을 노벨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러나 그는 확실히 그 상을 받을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분대빅이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제외 장면이 있은 지 2달 후 노벨위원회는 2000년 평화상을 김대중에게 수여했습니다. 김기삼과 도널드 터크가 이야기하는 캠페인이 이 노벨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기삼은 이상이 북한의 김정일을 정상회담에 초대하기 위한 대규모의 자금 지급과 같은 일부 잘못된 전제와 부패를 바탕으로 수여된 것이라고 믿고 있고 노벨 프로젝트의 한국팀은 노벨위원회를 속이고 조종했다라고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삼의 이야기입니다. 슈톨세트는 NRK의 김대중이 평화상을 받기 이전 한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와 여러 차례 만났고 그 만남을 유쾌하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만 그는 자신이 속임수에 당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손에다 은팔찌 찰 수가 있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이나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보를 얻고 정보와 평가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과 신뢰성을 믿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유용한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슈톨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장이 평화상 후보일 경우 그를 대표하는 사람 즉 대사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제외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햇볕 정책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묘사하는지를 듣는 것이 흥미로웠다.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슈톨세트 씨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사가 당신은 노벨위원회 위원으로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항상 그 점에 주의하고 있었고 위원회의 모든 사람이 전략적 영향력 시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노벨위원회 역할과 관련하여 이 점을 생각해 보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저는 노벨위원회에 연결된 것 외에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슈톨세트는 언급합니다. 김대중과 그의 아내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었고 슈톨세트는 한국의 교회 활동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교 슈톨세트의 김대중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노벨위원회 위원으로서 슈톨세트가 내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사실일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그와 같은 인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슈톨세트는 그와 아내를 맞이했던 김한정이란 자가 정보기관에 고용되어 있었고 노벨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이는 노벨 평화상이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았고 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남한과 김대중에 대해 더욱 우호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은 배제할 수 없다. 심리적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평화상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벨상은 평가 테이블에 놓인 사실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룬데슈타드 언급이 매년 로비 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노벨위원회 사무총장과 노벨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룬데슈타드는 매년 10건에서 15건의 노벨위원회에 대한 로비 시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부분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자주 대사관 및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데 이는 아주 정당한 행위이고 나는 한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내가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북한 상황과 남북 관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었다라고 룬데슈타드는 NRK에서 언급을 합니다. 김대중은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상을 받게 만든 것은 공자의 결과가 아니고
그가 평화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 정책이다. 이럴 것이 없다면 캠페인에도 소용이 없다. 룬데슈타드가 얼마나 외눈을 뜨고 한국 상황을 봤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는 근거 자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룬데슈타드는 2000년 여름 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억 달러가 지급되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이것이 김대중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평가를 할까요? 그렇죠. 자, 이자가 말한 내용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다. 한국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부패 문화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실제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한 일련의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었다. 이런 일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자기 변명의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김대중이야말로 그리고 나서 2009년 8월 청와대에서 나온 지 5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이 추진해왔던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스에는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전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공산 정권이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낙후된 국가도 아닌 국가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2006년 첫 번째 핵폭탄을 실험했고 이후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의지도 없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속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속임수를 펼쳐서 기만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가 지금도 국립묘지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며칠 후면 돌아가신 지 지금 3년째 되는데 아직도 묘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황이 어떤 상황이 더 바른 이야기가 될지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